이번에 함께할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1972년 7월 생태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조류의 진화를 연구하러 뉴기니 섬에 머물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세계의 부와 힘을 독점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침략자들에 의해 사라지거나 노예의 삶을 살았고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와 힘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분포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질문을 던진 생태학자가 자신의 경험과 학습한 지식들에 근거하여 저술한 책이 바로 총균쇠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인류의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해 봤지만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흥미로워했을 뿐 대륙으로 흩어진 인류의 여러 친척들이 문명의 큰 격차를 왜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환경,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이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했으며 그 해답을 이 책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피엔스처럼 한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다 보니 각 분야의 전문가 수준의 깊은 지식이나 성찰은 고려되기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던진 질문과 해석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성찰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오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각 대륙의 인간이 뻗어나가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BC 1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을 상상해보며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예측해보자. BC 11,000년경을 출발선으로 잡은 이유는 이 시기에 인류가 드디어 지구의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갔으며 촌락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류가 지구의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도착한 남아메리카와 인류가 탄생하여 생활하기 시작한 시기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인류의 기원을 아프리카로 확장한다면 BC 700만 년 전이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5, 600만 년을 지냈다. 이 시기 인류의 조상은 고릴라, 침팬지, 인간으로 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 인류는 계속 진화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인류와 가장 유사해진 것은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였다. 그렇게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던 인류는 BC 180에서 100만 년경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해 자바섬에 화석을 남겼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화석은 5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00만 년 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남긴 것이라고는 몇 안 되는 유골과 석기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또 언제 어디서든 또 다른 유골이나 물품들이 발견되어 우리에게 힌트를 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시기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생존 능력과 배를 만들어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메리카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외에는 인류가 살고 있지 않았다.
이후 50만 년 전까지 아프리카와 서유라시아에서 분리되어 살아온 인류는 세부적인 골격들이 달라졌으며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인류를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분류한다. 그러다 마침내 약 5만 년 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위험한 동물은 사냥하지 못했고 물고기조차 잡을 만한 도구를 만들지 못했던 인류는 갑자기 대약진을 하게 된다. 크로마뇽인이 등장하면서 바늘, 송곳 등의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작살과 투창기 등의 무기도 만들었고 나중에는 활과 화살까지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인류는 큰 짐승, 물고기, 조류까지 사냥할 수 있게 되었고 장신구를 만들고 동굴 벽화 등의 예술 작품을 남겼다. 이 시기 그들의 능력에 분명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대약진의 이후로는 언어의 발달이 시작되면서 창의성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발달을 먼저 시작한 호모사피엔스가 퍼져나가 확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약진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발생될 확률이 적으며 유럽에 먼저 진출해서 수십만 년을 독차지하고 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4% 정도의 유전자만을 남긴 채 모두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대약진을 한 인류는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넘어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진출하게 된다.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3만에서 4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빙하기로 세계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수 킬로미터나 낮았다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려면 80km의 해협을 건너야 했고 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미지의 섬이었기에 조난당한 이들이 정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뉴기니에 인류가 살기 시작했을 때 주변 섬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류가 살았던 증거가 나오자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이 시기 처음으로 인류가 배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인류가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 대형 동물들이 멸종을 맞이했다. 당시 거대한 캥거루도 있었고 소 정도 크기의 코뿔소를 닮은 디프로토돈트와 표범 등도 존재했었다. 1톤이나 되는 도마뱀, 거대한 뱀, 악어 등 대형 파충류들도 있었는데 모두 멸종하고 만다. 그리하여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동물과 가축화가 될 만한 대형 야생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마지막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가게 된 남극 대륙은 예나 지금이나 자급적인 인구 집단이 살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인류가 아메리카로 언제 처음 이동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유적은 BC 1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유적이다. 그 다음으로 BC 1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인데 현재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유적들은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부른다. 이후 인류는 남아메리카까지 내려가 남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륙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태평양과 대서양을 배를 타고 갔다고 하기보다는 북극 지역을 통해 알래스카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인류가 처음 도착했을 당시에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코끼리, 말, 사자와 치타들이 살았으며 거대한 육지 나무늘보와 낙타와 같은 이국적인 종도 많았다. 그러나 아프리카와는 달리 이곳의 대형 포유류들은 대부분 멸종하고 말았다. 멸종된 대형 포유류의 뼈들이 많이 발견되어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처럼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 빙하기가 끝날 때 기후변화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인간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형 포유류들이 인간을 피하지 않아 멸종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렇다면 각 대륙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다른 것이 각 지역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인류가 살아온 시간으로 문명의 발달을 이야기한다면 아프리카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보다 500만 년이나 일찍 인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먼저 살기 시작한 것은 문명의 발달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보자. 제2장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는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 사회가 다양화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러나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폴리네시아를 통해 다른 대륙도 그러한 변화를 겪었으리라는 개연성 뿐이다. 과연 다른 대륙에서 다양화를 야기시킨 환경적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밝혀보자. 뉴질랜드 동쪽 800km 정도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살아오던 모리오리족은 1835년 12월에 갑자기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다. 총과 곤봉, 도끼로 무장한 마오리족 900명이 배를 타고 모리오리족이 사는 섬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마오리족은 자신들의 관습대로 모리오리족을 닥치는 대로 여자아이까지 마구 죽였다. 그러나 수적으로 우세했던 모리오리족은 반대로 대표자 회의를 열어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을 따르려고 하였다.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은 모두 천년경 뉴질랜드로 이주해온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들이었다. 북섬에 정착한 마오리족은 복잡한 기술과 정치적 조직을 발달시켜 왔고 모리오리족은 기술과 정치적 조직력을 발달시키지 않고 평화롭게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아온 것이다. 전혀 다르게 변화한 두 문명의 충돌은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와 유사한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은 왜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전했던 것일까?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역사적 사건은 인간 사회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의 자연 발생적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태평양에는 수천 개의 섬이 각기 다른 면적, 기후, 지질적 자원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이곳으로 인간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모두 폴리네시아인으로 문화와 언어, 기술 등을 공유하던 이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환경이 인간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 채텀 제도에 뿌리를 내린 모리오리족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 처음 이주한 이들은 농경 생활을 했었는데 채텀 제도는 한랭한 기후로 열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수렵 채집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수렵 채집은 저장할 잉여 농산물이 없으므로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 군대, 관료 등을 운영할 수 없었다. 채텀 제도는 비교적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렵 채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구가 2,00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환경이었던 것이다. 수렵 채집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외부의 침략도 없는 평화로운 외딴 섬들의 집합체였기 때문에 무기도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모리오리족은 그렇게 평온하게 자신들만의 집단을 형성해서 나름의 규칙 안에서 평온하게 살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들인 뉴질랜드의 따뜻한 북부는 농업하기 적합한 환경이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잉여 농산물의 축적을 통해 경제력을 키워나갔고 이 결과 인구를 10만 명 넘게 만들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자 이웃 집단 간의 전쟁이 자주 발생했기에 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함께 전쟁에 필요한 무기 또한 발전시켜야 했다. 그리하여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 사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고 인구 밀도가 높았던 뉴질랜드 마오리족에게 먹을 것이 풍부한 채텀 제도의 소식은 반가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사는 이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른다고 하니 얼마나 탐나는 곳이었을까. 폴리네시아의 수많은 섬들 중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섬으로 폴리네시아인들이 이주해서 살았으며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각자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를 이루며 살았다. 인구는 경제의 규모와 생활 가능한 육지의 면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인구의 규모는 정치, 사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가 많을수록 정치, 사회는 복잡해졌고 문화는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들은 섬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이렇다 할 금속 매장량이 없었기에 철, 금속을 다루는 수준의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다양한 문명과의 만남과 충돌이 없이 고립되어 수천 년을 살다 보니 문자, 언어, 지식의 축적도 이루지 못했다. 뉴질랜드에는 구리와 철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대륙의 문명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폴리네시아는 환경과 인간 사회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대륙에서도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문명을 일으켜내었으며 지금의 현재의 세계적 상황이 연출되었을까? 제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3장에서는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한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다룬다. 근대사에서 가장 큰 충돌이었고 충격적인 결과를 남긴 만남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페인의 피사로 부대와 잉카의 황제 아타우 알파의 만남이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면서 세계는 대격변의 시대를 열었다.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땅이 있으며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얻을 기회를 발견한 유럽인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해를 시작했다. 그리고 1532년 11월 16일 남아메리카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하마르카에서 역사적인 사건의 두 주인공이 만났다. 잉카의 황제 아타우 알파는 스페인 부대원들에게 친구이며 형제로서 맞이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하였다. 8만 명의 인디언 병력이 주위에 포진해 있었고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황제의 앞길을 보위하며 등장했다. 황제 옆에는 80여 명의 지위가 높은 추장들과 영주들도 함께 했는데 그들은 금과 은을 많이 지니고 있어서 놀라운 장관을 연출했다. 높은 가마 위에 앉아있는 황제 아타우 알파가 피사로를 맞이했다. 이때 피사로는 매복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카하마르카 광장 주변에 기병대를 둘로 나누어 기습할 수 있는 위치에 매복을 시켜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 총을 쏘며 황제에게로 진격하도록 준비시켰다. 그리고 보병 또한 일부는 매복시켜 기습 공격 시 기병대를 돕도록 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잉카의 황제는 여유있고 느긋하게 피사로를 맞이했다. 피사로가 잉카의 황제를 만날 때 168명의 스페인 병사들은 엄청난 수의 잉카 병력 앞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오줌을 지리는 자도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주는 힘이 있었다. 이교도들을 개종시키고 교회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며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사랑을 가장 큰 가르침으로 믿고 있는 교회가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교회를 전파하는 모순된 순간이었다. 피사로는 양손에 십자가와 성경책을 들고 황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스페인 국왕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왔으며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타우알파 황제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했으나 펼쳐서 보는 것인지도 몰랐고 안에 쓰인 글은 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휙 던져버렸다. 그러자 피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매복해 있던 병사들에게 성스러운 전쟁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산티아고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방울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기마병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던 스페인 병사들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경을 무시한 행동에 흥분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의 임무는 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돌격하기 시작했다. 천지를 울리는 총소리와 나팔소리, 함성, 그리고 본 적 없는 말들의 진격, 갑옷과 칼과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놀란 인카인들은 겁에 질려 뒤엉켰으며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질식해 죽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기병대는 광장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주둔하고 있던 잉카의 군대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을 모조리 쫓아가 죽여 주위를 호위하고 있던 잉카의 군대는 대기만 하고 있었다. 그 사이 광장에 있는 대부분의 잉카인들은 죽었고 아타우알파 황제는 사로잡히고 말았다. 어떻게 소수의 스페인 병사들이 8만 명에 육박하는 원주민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선 전쟁 무기의 차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잉카의 군사들은 돌, 청동기, 나무 곤봉, 막대, 손도끼, 물매가 전부였고 쇠칼을 막을 방패도 갑옷도 없었다. 게다가 말과 총의 위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전투의 결과는 수천 명, 그 이상의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스페인인들은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다. 여기서 이해를 조금 돕자면 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의 조선 파병과 경복궁 장악 소식에 전봉준, 김계남 등의 동학농민들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2차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했을 때였습니다. 이들은 우금치 전투에서 완패하고 말았는데 당시에도 2만이 넘는 농민들이 200여 명이 진두지휘한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고 농민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당시 증언을 보면 사냥을 하듯 조선 농민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을 지켜야 했던 관군은 조선 농민을 향해 총을 쏘거나 일본군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기의 차이와 전투 경험, 지식, 훈련 등의 차이가 이와 같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조선 관군과 일본군은 미국에서 수입한 500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기관 단총을 가지고 죽창과 1분에 겨우 한두 발을 쏘며 사거리도 50m밖에 안 되는 화승총을 가진 농민들을 작은 희생도 없이 몰살시켰습니다. 이처럼 잉카의 군대가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스페인 군대를 이길 수 있었으려면 스페인 군대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도의 방어 훈련을 하고 스페인 군대가 가진 말과 총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리적 요소를 충분히 활용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168명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지나치게 자만하였고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맞이했으니 참혹한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을 찾아보면 아메리카 전 지역에 천연두가 유행해서 95%나 되는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그들에게 전염병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현대에도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가를 보면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인해 황제를 계승할 왕자들이 죽었고 그 자리를 두고 내전을 벌인 상황이 스페인 군대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약점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는 문자의 존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은 문자를 통해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남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왔지만
잉카인들은 외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문자가 없으니 정확한 의사소통, 명령 등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식을 축적해서 자신들만의 문화, 문명, 과학기술 등을 발전시키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아메리카 전역에서 1만 년 넘게 살아온 이들이 대부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문명도 끝이 나고 말았다. 잉카 제국의 멸망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순진함과 무지함, 교만에 기반한 자만심이 부른 참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역사가 생각납니다. 잉카보다 규모가 컸던 아즈텍도 스페인에 맞서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519년 11월 8일 피사로와 칠촌 친척이었던 에르난 코르테즈가 황금을 찾아 아즈텍 제국의 페노치티틀란에 입성했고 거대한 제국을 너무나 손쉽게 장악해버렸습니다. 아즈텍의 무테수마 황제는 피부가 흰색인 신의 사자가 온다는 예언에 기초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고 실제로 비슷한 코르테스가 도착하니 정말 어이없게도 신의 사자로 여기고 왕권을 내놓고 자진해서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외부인들에 의해 퍼진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 낯선 존재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0척의 배에 스페인 600명과 쿠바 인디언 300명, 말 10여 필, 대포 10문으로 거대한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코르테스의 부하들이 아즈텍의 전통 축제를 반란 음모로 오해해 무자비한 살해만 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손쉽게 엄청난 황금과 보석, 명예를 얻었을 텐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 아즈텍인들의 분노를 사 이른바 슬픈 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의 무자비한 모습을 본 아즈텍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들을 공격했고 900명의 원정대 중 800명이 사망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코르테스는 그날의 전투에서 손가락 2개도 잃었고 전리품을 거의 챙기지 못한 채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아즈텍 제국은 이미 하나의 통합된 힘을 잃어버렸고 1521년 5월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침공한 스페인 군대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자리를 잡고 문명을 만들었던 거대한 두 제국이 신기할 정도로 유사하게 멸망했습니다. 총균세 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제4장 식량 생산의 기원 식량 생산, 즉 경제는 문명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각 대륙의 민족들이 언제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약 7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유인원으로부터 분기된 이후 약 699만 년이라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 것을 마련하며 살아왔다. 농사를 짓고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한 것은 11,0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점령당할 때까지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동물의 가축화와 농사가 문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먹을 것이 있어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 인구는 인류의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대륙별 문명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좁은 면적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농사를 지어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해야 복잡해진 사회가 구축되며 그 구축된 사회 아래에서 정치,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가족 단위, 소규모 집단은 정치와 경제가 발달할 필요도 없으며 불가능하다. 눈을 감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일정한 넓이의 땅을 생각해보라.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먹거리를 얻을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라. 먹을 것을 찾아 어디까지 다녀야 할지 막막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농사를 지어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꿀 큰 전환점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공동체의 수를 키워가다가 가축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획기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가축은 고기, 젖, 비료, 털과 가죽, 그리고 노동력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다. 초기에는 가축을 농사에 활용하지 못했지만 쟁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추면서 가축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경작지가 크게 증가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친 땅을 경작지로 바꿀 힘이 부족해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 말, 술록, 약, 낙타 등 힘이 강한 가축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엄두도 내지 못한 땅을 경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작지가 넓어지면서 수확량은 크게 증가했고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할 때에는 계절과 상황, 환경에 따라 계속 이주하며 살았어야 했기에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없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걸어서 제법 멀고 험한 길을 이동하며 살았기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도 없었다.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비로소 다음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농경민족은 식량 생산만 충분히 된다면 1, 2년 터울로 자녀를 낳아 공동체의 수를 늘려갈 수 있었다. 또한 가축은 농사하는 데에만 사용되지 않고 운송수단과 전쟁에서도 사용되었다. 힘이 세고 강한 가축들은 훌륭한 운송수단이 되어 주었으며 전쟁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다.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몽골 대제국의 예만 보더라도 가축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축화는 뜻하지 않은 무기도 만들어 주었다. 바로 인간 사회에 가축화된 동물로부터 진화한 병원균이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은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병원균이었는데 가축화되면서 인간에게 옮겨졌고 진화했다. 처음에는 인간도 희생되었지만 저항력을 가지게 되었고 저항력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들어가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를 감염으로 몰살시키기도 했다.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가축화를 통해 얻게 된 무서운 무기였던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가축화와 농사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 제5장 인류 역사가 갈라놓은 유산자와 무산자. 지구를 살펴보면 여러 이유로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농업이나 목축에 있어 생태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곳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지역과 서남부 지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일대의 지역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농업 발원지들을 살펴보면 현대의 곡창지대가 아니라 다소 건조하고 생태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편에 속하는 곳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라크와 이란, 멕시코, 안데스 일대, 중국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사헬지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중에서도 독립적으로 농업과 목축이 발원된 지역은 몇 안 된다. 다른 지역들은 모두 자기 지역의 동물과 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지 못하고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왜
농업을 하기에 비옥한 지역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지 않고 농업 한계선에 가까운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고 발전하게 된 것일까? 농업과 목축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최우선의 조건이 아니라면 독립적으로 농업과 목축을 시작한 곳과 시작하지 못한 곳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식량 생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농업과 목축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확실한 지역은 5군데가 있다. 그곳은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리는 서남아시아, 중국,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와 아마존 유역,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이다. 이곳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어디일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의존해 본다면 식물의 작물화는 BC 8500년경 밀, 완두콩, 올리브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동물의 가축화는 BC 8000년경 양과 염소를 활용하기 시작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부터였다. 그리고 중국의 황허강과 양쯔강에서는 BC 7500년경 벼와 기장, 돼지와 누에를 재배하고 키우기 시작했다. 특이한 점은 독립적으로 시작된 곳마다 시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서남아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살펴보면 중앙아메리카는 옥수수, 호박과 칠면조를 BC 3500년경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안데스와 아마존 지역의 감자, 마디오크, 라마와 기니피그는 BC 3500년경 그리고 미국 동부의 연대는 BC 2500에서 2000년으로 측정되어 처음 시작된 곳과 5, 6천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농업과 목축이 시작된 지역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것보다 인구와 문명의 발전이 빠르게 성장했고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확장해간 지역에 자신들이 생산하던 작물을 재배하고 키우던 가축을 데리고 가서 전파하기도 하였고 현지인들을 모조리 살해하고 내쫓은 후 자신들의 농작물과 가축만으로 대체해서 현지의 식물종과 동물들은 외면시켜버렸다.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양상이 이와 같이 지역마다 크게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선사시대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차근차근 여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6장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한때는 모든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고 인류가 탄생한 이후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수렵 채집은 힘들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야만스럽고 짧은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에서 노동이라는 부담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렵 채집을 하며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최초의 농경민들이 남긴 증거들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당시 수렵 채집인들보다 체격도 작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심각한 질병으로 평균 나이도 적게 살았다고 한다. 어쩌면 농업과 목축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농업과 목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오스트레일리아, 캘리포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일부 원주민들은 농경민들과 교역도 하고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수렵 채집의 삶을 유지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 첫째는 식량 생산이 인류의 역사적 발견이나 발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수렵 채집과 농경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렵 채집인들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농작물들을 관리한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계절에 맞춰 이동하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농업을 했으며 가축을 데리고 다녔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당연히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가장 확실하고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진화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 집단의 가치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냥을 우월하게 여기고 농경을 경시하는 풍습이 있다거나 현재에도 있는 소, 양, 돼지 또는 물고기나 뱀, 농업으로 얻게 된 작물 등 어떤 특정 음식을 기피하고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수렵 채집의 삶을 더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수렵 채집과 식량 생산은 경제적 관계였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였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다가 최근 1만 년 동안은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이 이유에 대해 고고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중요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동일하게 주장하는 몇 가지 원인을 예측했다. 첫째, 기후와 환경의 변화로 야생동물과 식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대형 포유류들은 점차 사라져 대부분 멸종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기후와 환경 변화보다 인류의 확산이기도 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모아새 등 그 지역의 많은 조류들을 멸종시켰고 바다 표범의 개체수를 급감시켰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도 야생 가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동물의 가축화가 시작되었다. 인류는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대상부터 표적으로 삼았을 것이며 손쉬운 사냥감일수록 빠르게 사라져갔을 것이다. 둘째, 이와 반대로 인류가 작물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발전하여 야생 식물에 불과하던 식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오래 저장할 수 있는 토기의 등장은 수렵 채집보다 안전하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고 점차 인류는 식량 생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냈다. 물론 수렵 채집의 생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최근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지역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지 못했고 수렵 채집에 필요한 도구 이외에는 발전시킨 도구가 하나도 없었다. 또한 가축을 키우면서 얻게 된 병원균의 내성도 없어서 식량 생산을 한 이들에게 점령당하거나 쫓겨나면서 강제적으로 식량 생산을 하게 되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제7장 야생 먹거리의 작물화. 인류가 재배하기 시작한 식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작물화가 되었을까? 여러분이 등산을 한다고 상상한 뒤 마주치게 되는 식물들을 돌아보라.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야생식물은 총 20만 종이나 있으나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식물들도 있다. 그렇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며 다른 동물들이 무엇을 먹는지 관찰한 후 섭취하고 소화되지 않은 식물과 과일들의 씨앗이 배설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류는 재배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의 배설 장소는 의도치 않게 최초의 품종 개량 실험실이 되었던 것이다. 인간이 먹지 못하고 뱉은 씨앗과 소화되지 않고 배설된 씨앗들은 인간의 공동 배설 장소에 쌓였을 것이며 바로 이곳이 최초의 농업 연구소가 되어준 셈이다. 이곳에서 자라난 식물들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 한 품종 안에서도 다른 결실을 맺어 인간은 좀 더 유리한 품종을 선택했으며 맛도 좋고 수확량도 많으며 재배하기 쉬운 것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또한 저장에도 유리한 품종이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밀, 보리, 콩류,
벼 등이 1만 년 전 최초로 재배한 야생 식물들이 된 것이다. 이후 심으면 적어도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올리브, 무화과, 포도 등이 BC 4000년경 작물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차 다양한 야생 식물들을 작물화해 나갔으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농업에 필요한 기술들이 뒷받침되면서 재배하기 더 어려운 야생 식물들까지 작물화에 성공해 갔다. 인류는 재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고 돌연변이도 발견하고 수확량과 맛이 더 우수한 종류를 선별하여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며 진화해 왔다. 제8장 작물화하는 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 20만 종의 야생식물 중 인간이 작물화한 것은 수백 종에 지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콩류, 감자, 고구마, 사탕수수, 바나나 등 12종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야생식물을 작물화하기 시작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2종만이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렵 채집에서 농경사회로의 완전한 전환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작물화를 가장 빨리 성공했고 가장 다양한 식물을 작물화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살펴보자. 이 지역의 이점은 우선 기후가 식물을 작물화하는 데 유리했다. 겨울은 온난 다습하며 여름은 길고 덥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했다. 긴 건조기를 견딘 후 비가 내리면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종이 적응했는데 이에 적합한 것이 바로 곡류와 콩류들이다. 이들은 한 해살이 식물들이었고 이런 기후에 수확량이 많으며 인간이 섭취하기 좋은 안성맞춤의 식물들이었다. 두 번째 이점은 인간이 작물화하기 유익한 식물종이 알맞은 기후 덕분에 인간이 농경화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부터 군락을 이루어 채집하기 좋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야생 상태에서도 생산성이 높을 정도였으니 인류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지역이었다. 세 번째 이점은 이곳에 서식했던 식물들은 자웅, 동주형 잭꽃 가루바지 식물의 비율이 높았다. 초승달 지역에서 최초로 작물화한 8종의 중요한 농작물은 모두 잭꽃 가루바지 식물들이었다. 번식에 아무래도 유리한 식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분명 큰 이점이 되었을 것이다. 왜 초승달 지역에서 식물의 작물화가 가장 먼저 진행되었으며 가장 다양한 종들이 경작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은 지구상에 4군데 더 존재하며 그곳은 바로 캘리포니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야생식물을 작물화하는 데 기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유사한 이 지역들에서도 동일하게 작물화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발생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들에서는 일찍 시작되기는커녕 토착적인 농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훗날 이 지역들을 방문하거나 침략한 이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이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시 초승달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초승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고도와 지형 변동이 심해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한 지역에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니 당연히 다양한 식물종이 서식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누렸는데 그 한 예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56종의 벽과 식물 중 32종이나 이 지역에서 서식했다. 이에 비해 칠레는 2종에 불과했고 캘리포니아와 남아프리카는 1종,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는 전무했다. 인류가 수렵 채집에서 농경 사회로의 전환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각 지역마다 농업과 목축업의 시작이 왜 달랐는지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어느 민족의 우월함 때문도 아니며 식물들의 문제도 아닌 환경적 조건이 절대적인 이유였음을 인식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길 바란다. 제9장 선택된 가축화와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경제력, 성적 매력, 자녀, 종교, 친인척 등의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모두 엇비슷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혼 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을 가축화하는 가정을 알아보는데 톨스토이의 결혼 생활 성공 법칙 내용은 아주 적절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인류가 수많은 야생동물들을 가축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가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 중 단 하나만 맞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생동물들을 가축화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인류는 야생동물 중 인간 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동물들에게 가축화를 시도했다. 고기, 유제품, 비료, 운송수단, 가죽과 털, 전쟁, 농사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물들이 가장 필요했다. 가축화가 가능한 야생 초식성 대형 포유류는 148종 정도로 압축되지만 실제로 가축화에 성공한 것은 겨우 14종이다. 이 중 양, 염소, 소, 돼지, 말은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사육하고 있는 주요 5종이며 낙타, 알파카, 라마, 당나귀, 술록, 물소, 야크, 발리소, 인도소가 기타 9종이다. 모든 야생동물은 가축이 될 기회가 한 번 정도씩은 있었다. 위험할 수 있는 기린이나 코끼리는 물론이고 하이에나까지 시도했으며 불곰과 회색곰도 새끼를 잡아 길들여 보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식성과 성장 속도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저자는 기막히게 맛있었던 사자고기 햄버거를 먹어보았다고 말한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무척 궁금한데 이처럼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육식이면 가축화를 하기 어렵다. 사자고기를 맛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을 인간이 먹지 않고 사자의 먹이로 줘야 하겠는가. 그리고 코끼리처럼 많은 양의 고기를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지만 그 고기를 제공받기 위해 15년 동안이나 엄청난 양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하는 동물도 가축화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는 번식이 용이해야 한다. 가축화를 시도하면 감금 상태에서 무리지어 살게 해야 하는데 번식이 어려운 치타나 비쿠냐 같은 종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치타는 사냥용으로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인도 무굴 제국의 황제는 1000마리나 기르며 가축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세 번째는 성격이 가축화에 알맞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회색곰이다. 곰고기는 값비싼 별미이므로 가축화만 된다면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다 자라면 길러준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포기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들소나 하마 역시 크고 빠르게 성장하여 좋은 점이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포악한 행동으로 가축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얼룩말과 야생 당나귀도 인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동물이지만 사람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습성과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적인 성격으로 결국 가축화에 실패하고 말았다. 네 번째는 신경이 예민하여 유독 겁이 많은 동물들이다. 가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로 감금해야 하는데 가두면 겁을 먹고 죽거나 난동을 부리고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하다가 결국 스스로 죽고 마는 가젤이 대표적인 예이다. 가젤이 예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속 80km로 달리며 9m를 뛰어넘는 가젤은
탐은 나지만 인간이 몰고 다니거나 다룰 수 없는 동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을 가진 동물이어야 한다. 즉 무리를 지어 살아야 하며 우열 위계가 잘 발달해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갖춘 동물들은 가축화하기에 이상적이다. 반면 어느 정도 영역의 세력권을 가지려고 하면서 혼자 사는 동물들은 가축화할 수가 없었다. 제10장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 식량과 가축 그리고 문명은 대륙의 축, 즉 위도에 따라 확장되어 갔다. 지구에 있는 5대륙을 살펴보자. 가장 큰 유라시아는 남북의 길이보다 동서의 길이가 길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동서의 길이보다 남북의 길이가 더 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명의 발전은 식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승달 지역이 야생식물을 작물화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데 가장 용이한 기후였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유라시아 지역이었고 마침 유라시아는 동서로 가장 긴 대륙이었다. 위도가 같은 지역이 넓게 펼쳐진 대륙은 유사한 기후 조건 덕분에 가장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같은 위도상의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은 낮의 길이도 같고 계절의 변화, 기온과 강수량, 생식지나 생물 군계 등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동일한 위도에 위치해 있지만 기후가 다른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은 위도에 따라 기후가 결정된다. 유라시아는 결국 환경의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훗날 유럽과 아시아가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보다 앞설 수 있었고 지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왜 오세아니아,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하고 유라시아인들에게 점령당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식량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인간은 결국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지구의 역사 역시 환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라고 판단된다. 총균세 3부 지배하는 문명, 지배받는 문명. 제11장 가축의 치명적 대가, 세균이 준 사악한 선물. 2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의 문명은 각 대륙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불균등한 속도로 발전해왔다. 농업이 발전하기 유리했던 지역의 민족들은 식량 생산의 힘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고 인구의 증가는 정치 체제를 필요로 했으며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는 유능한 엘리트들을 양성해 문자, 도구와 기구, 그리고 무기들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각 대륙의 민족들은 힘과 부의 차이를 보였고 누군가는 지배했고 누군가는 지배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라시아의 신대륙이 구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더 큰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근대사에서 주요 사망 원인은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 같은 여러 질병들이며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균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균들 역시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산물이며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왔다. 진화의 과정은 가장 효과적으로 새끼를 낳아 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장소에 전파시킬 수 있는 개체들을 선택하여 살아남는 것이다. 이때 잘 전파되는 세균들일수록 더 많은 새끼를 남길 수 있으며 살아남는 데 유리해진다. 그러므로 세균은 전파하기 좋은 숙주를 선택하고 그 숙주의 환경에 맞게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여 개조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전파할 때에는 세균들마다 방법이 다양하다.
어떤 세균은 수동적으로 잡아 먹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겨가며 숙주의 신체를 자극하여 침이나 피부에 변화를 일으켜 적극적으로 다른 숙주에게로 이동한다. 숙주의 입장에서는 설사, 기침, 피부질환,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일 뿐이지만 세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영리한 전략을 쓴 것이다. 그리고 모기, 벼룩, 이, 채채파리 등과 같은 생명체들을 이용해서 다른 숙주에게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진화하는 세균들에게는 인류가 이동하지 않는 정주형 농업사회로 변화하고 집단을 이루어 도시를 건설해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환경을 얻게 된 셈이었다. 숙주들이 늘 곁에 있어 주었고 새로운 숙주들이 태어나 주니 세균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의 멋진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도시와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이제 세균들은 인간이 만든 교통수단을 무임승차하여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고립되어 각자 살아온 대륙으로 팽창하기 전에는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유라시아만이 각종 세균들이 마구 뒤섞인 도가니가 되어 많은 세균들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던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면역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전쟁을 통해 세균들도 진화해 더욱 치명적인 전염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신대륙의 기회를 찾아 떠났던 이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를 가득 탑재하여 갔던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으며 원주민들의 95% 아니 100%까지 몰살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히스파니올라 섬에 콜럼버스가 1492년에 도착했을 때 800만 명이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대규모 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35년 원주민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즈텍, 잉카 말고도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에도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곳은 1540년 에르난도 데 소토의 탐험대가 다녀오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600년대 말에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소수의 원주민들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고고학적 자료들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재방문했을 때에는 겨우 10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원주민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재앙과 같았던 세균의 전염이 없었다면 각 대륙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대륙의 침략에 강력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대한 제국들이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으니 그들에게 세균은 현재의 핵무기와 같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너무나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라시아에서 신대륙으로만 전해졌을까? 신대륙에서는 강력한 전염병이 없었을까? 전염성이 강한 세균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들 사이에서만 서식하며 그들 속에서 진화한다. 그런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가축화를 할 만한 동물 종 자체가 별로 없었다. 멕시코와 미국 서남부에는 칠면조, 안데스에서는 라마와 알파카 그리고 기니피그, 남아메리카에서는 사향 무오리가 전부였고 전 세계 어디서나 길렀던 개까지 합쳐서 5종만이 가축화되어 인간과 살았다. 그리고 기후의 차이, 이동이 쉽지 않은 지형과 밀림 등의 이유로 서로 소통하고 교역하며 살지 않아서 유라시아처럼 세균들의 도가니가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침략자들을 전멸시킬 만큼 강력한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무서운 질병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동남아시아의 콜레라, 아프리카의 황열병은 유럽인들이 식민지화할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신대륙에서 살아온 자신들을 거의 몰살시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패스트, 결핵 등에 비하면 그 파괴력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 세균이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확인된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오해 등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을 하며 서로 죽여왔지만 세균이 역사 가운데 인간을 죽인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끼리의 전쟁으로는 거대한 제국을 모조리 몰살시킬 수도 없었다.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세균의 개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제12장 식량 생산과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 지배하게 된 문명과 지배받게 된 문명의 운명을 가른 것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문자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민족들이 주장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는 문자가 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가? 문자는 근대화된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문자는 수많은 정보를 무엇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문자의 힘은 생각보다 놀라워서 유라시아가 다른 대륙을 지배하게 된 여러 원인들, 즉 농업, 인구 증가,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 세균, 무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실제로 유럽의 식민지 개척 당시 원정에서 돌아온 이들이 작성한 해도와 항로, 탐사했던 곳에 대한 방대한 정보는 새로운 원정의 동기가 되었고 더 잘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문자를 잘 발달시킨 민족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규모의 제국을 건설하고도 문자를 개발하거나 발달시키지 못한 민족이 있었을까? 역사상 가장 오래전에 독립적으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어 사용한 이들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한 수메르인들이었다. BC 3000년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인접해 있는 이집트에서 BC 3000년 이후에 이집트 문자를 사용하였다. 아마도 이웃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러 BC 1300년이 되어서야 중국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개발했는데 독립적으로 만들었거나 수메르인의 문자가 전해져서 자극을 받아 개발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600년경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인디언들이 독립적으로 문자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3-4곳이 있고 전해진 문자의 자극을 받아 독립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한 지역들이 한글을 포함해 13개가 존재한다.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이스터 섬에서 사용한 문자도 어디에서도 영향을 받기 어려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명되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문자 없이 살았다. 그러다 불과 몇 세기의 간격을 두고 독립적으로 문자가 개발되어 사용된 것은 인류가 점차 대규모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문자가 절실하게 필요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아이디어들이 누적되면서 하나의 문자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초기의 문자는 정치 제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종교와 법, 사회 전반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완성되는데 최소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개발이 쉽지가 않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낸 문명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지배하는 문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유라시아 지역은 수메르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게 된 셈이다. 왜냐하면 유라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 문자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문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문자가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이다. 반면 아즈텍과 잉카 문명, 오세아니아 지역까지는 기후와 지형의 장벽에 가려져 전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지배받게 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제13장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배하게 된 문명과 지배받게 된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발명일 것이다. 차원이 다른 무기와 교통수단, 문자 등을 보유한 문명은 다른 문명과 충돌했을 때 압도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발명의 기술들은 왜 각 대륙에서 전혀 다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을까? 어째서 총과 포, 선박과 여러 철제 기계들은 유라시아인들이 먼저 발명하게 되었던 것일까? 철과 구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들은 왜 활용하여 발전시키지 못했을까? 이 물음에 대해 발명의 영웅 이론이 제시되었다. 즉,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제임스 와트, 토마스 에디슨, 라이트 형제처럼 극소수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임스 와트가 1769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했다고 하지만 토마스 뉴커먼이 57년 전에 이미 증기기관을 발명했었고 와트가 수리 작업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추가한 것이다. 토마스 뉴커먼 역시 토머스 세이버리가 1698년에 증기기관에 대한 특허를 얻은 것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발명왕인 에디슨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 1879년 세상을 밝힌 백열전구도 사실은 1841년 다른 발명가들이 특허를 얻은 것을 개량했을 뿐이다. 지금의 과학기술도 단 한 사람의 특출한 능력으로는 결코 새로운 진보를 이루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천재 발명가에 의한 영웅 이론은 좋은 해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 사회가 창의성과 수용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가 문제였을까?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물건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해져 온 기술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서였을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라시아 지역은 대부분 창의적인 것을 권장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회이며 외부의 것을 잘 수용하는 열린 집단이어야 하고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단 말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해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민족들 중에서도 전혀 다른 성격의 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과 외부의 확장을 활발하게 했던 국가였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전혀 반대의 성향을 보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중국뿐인가? 이슬람 국가들 역시 중세에는 유럽으로 과학기술과 학문을 전파해주는 강력한 세력이었다. 일본의 사례도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일본은 큰 관심을 보였고 자체적으로 향상시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총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사무라이 계급 사회의 정치적인 힘에 눌려 더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고 결국 서구 열강들에게 치명적인 굴복을 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외부의 무기, 문화, 사회 조직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동북아시아에서 맹위를 떨쳤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들만 보아도 어느 한 대륙의 모든 집단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것 중 어느 하나만의 성향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물음이 있다. 과연 기술 발전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인류를 진보시켜온 수많은 기술 발전은 인간 사회가 간절히 필요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일부만 해당되며 사실 거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아직 사회에서 크게 쓸모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가 후대에서야 훌륭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사회가 어떤 발명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그 기술로 인해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야 한다. 유라시아에서는 바퀴의 발명은 혁신적인 이동 수단의 발명품이었지만 멕시코에서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과 위신, 종교와 기득권 세력의 용인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전혀 각광받지 못한다.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루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특정 발명품이 활용되려면 그 발명품을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과 기술들이 구축되어야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아 발명했을 당시에는 전혀 관심받지 못했고
발명한 당사자조차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발명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유라시아 지역이 다른 대륙보다 좀 더 나은 과학적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식량 생산에 유리한 지리적인 요인과 특정 지역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발명되면 신속하게 전파되어 모방하거나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동력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많은 인구는 탁월한 인재들이 태어날 확률을 높였다. 인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라시아의 인구는 남북 아메리카의 6배, 아프리카의 8배, 오스트레일리아의 250배나 많았다. 게다가 비슷한 기후 탓에 서로 간의 이동이 용이하다 보니 교육도 많아졌고 치열한 전쟁도 자주 하게 되어 많은 발명품을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언제든 근거리에서 침략해 올 수 있는 다른 민족, 다른 국가가 있었기에 생명을 걸고 무기를 개발해야 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부를 창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차지한 로마와 몽골 대제국은 동양과 서양을 융합시켰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교전쟁 역시 유럽과 아시아의 기술들과 지식들이 혼합되어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에 반해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심각하게 고립되어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왔다. 외부에서 모방하거나 자극받을 만한 그 어떤 발명품도 접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다. 만약 우주도 이와 같다면 아직 외부와 어떠한 만남도 이루지 못한 지구가 혹시나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된다. 제14장 평등주의부터 도덕정치까지 지배하게 된 문명과 지배받게 된 문명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다. 그때 지배하게 된 문명은 종교와 국가가 결합하여 무기, 문자, 세균, 기술들, 종교를 가지고 새로운 문명 속으로 들어갔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종교는 국가와 긴밀하게 얽혀 대부분 힘과 무력으로 정복해 나갔고 결국 지배해버렸다. 종교는 종교대로 믿음과 신앙을 이용해서 개인에게 목숨을 걸고 침략하게 만들었고 용맹하게 전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조종했으며 국가는 국가대로 애국심을 자극하여 희생을 강요하였다. 종교와 국가는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욕망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무모한 도전을 독려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미지의 대륙으로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 정보를 전달한 후 군인들이 침략하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가와 종교는 왜 어떻게 생겨나서 발전했을까? 초기 인류는 수십 명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리 생활을 했었다. 적어도 4만 년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살았으며 11,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 무리 사회는 계급이 없는 평등주의 사회였다. 특별한 종교도 없었고 사유재산도 없었다. 식량 수급은 수렵 채집에 의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동형 삶을 살았다. 연구에 의하면 부족 조직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약 13,000년경 나타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부족 사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살기도 했는데 수백 명은 드물었던 것 같다. 구성원들 간의 갈등 없이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낼 수 있는 한계선까지만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식량 생산 능력의 향상과 함께 부족 간의 결합이 일어나며 점차 규모가 커졌고 추장사회로 불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놀랍게도 일부 독립적인 추장사회는 20세기 초반까지 존재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장사회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사라져갔다. 추장사회 역시 부족사회처럼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BC 5500년경에 먼저 나타났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BC 1000년경 모습을 드러냈다. 인구는 부족사회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아졌다. 우선 낯선 사람들 간의 다툼과 살인을 막아야 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인간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되어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평화롭게 지내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평을 호소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다툼과 대립이 발생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본성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의 역사이며 결국 많은 인류의 종들은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만이 최종 승자가 되어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인류가 증가하게 된 시점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위 체계가 등장했고 추장을 도와 공동체를 이끌어갈 관료들이 세워졌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고 많은 혜택을 누렸다. 희귀한 물품이나 사치품은 추장과 권력을 가진 관료들의 몫이었다. 추장은 공동체가 수확한 것들을 모두 거둬들여 저장해 두었다가 조금씩 재분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였다. 이때부터 비평등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일반 평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우선 일반인들은 무장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일부 엘리트 계급만 무장하여 관리하였다. 두 번째로 조세처럼 거둬들인 것들을 재분배해주면서 대중들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만들어 정당화시키고 이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도록 교육시켰다. 이를 두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도덕정치라고 표현했다. 추장이 마치 인간과 신의 중재자인 것처럼 꾸미고 의식도 거행하며 대중을 속였다. 그리고 신앙심을 고취시켜 결국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점차 종교는 제도화되어 갔고 추장과 종교는 하나가 되어 중앙 집권적 사회를 강화시켰고 부유함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류의 집단이 점차 커지자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했으며 더 많은 노예도 필요하게 되었다. 추장 사회 간의 교류도 있었지만 전쟁도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사회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러 고고학적 근거를 보아 최초의 국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BC 3700년경 등장했으며 뒤를 이어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 BC 300년경에 나타났다. 초기 국가에는 왕에 해당하는 명칭을 가진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독점했다. 추장사회에 비해 중앙의 통제도 광범위해졌으며 전쟁을 통해 획득한 노예의 규모도 엄청났다. 거대해진 국가를 위해 일할 정부 조직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조세, 징병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관료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인구의 증가에 비례해 내부적인 갈등도 심해져 법률, 사법제도, 경찰 등이 중요해졌고 법률은 성문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추장 때보다 국가의 왕들은 훨씬 더 신격화된 존재가 되었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특권을 누렸다. 국가는 규모가 커진 만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으며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를 통해 통합된 교육을 실시해서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만들었으며 애국심을 고취시켜 기꺼이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종교를 주입시켜 여러 민족, 남과 여를 신앙심으로 뭉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니 결국 둘 다 왕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반 대중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잘 먹혀들면 국가를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방법은 오래전에만 활용되었던 것이 아니다. 현재 국가들에도 동일하다. 영국에서는 국왕과 조국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도 신과 에스파냐를 위하여라고 애국심을 부추긴다. 아랍의 여러 국가들을 비롯하여
여전히 신정정치 체제를 구축한 국가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애국심과 신앙에 광적으로 도취된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 그 예는 역사 속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 장작 루소는 국가가 사회적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였지만 부족 사회들, 추장 사회들이 더 규모가 큰 국가를 이루자고 의견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국가, 제국도 평화롭게 고상한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적이 없다. 누가 자신의 권리와 주권,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는가? 정복당하거나 굴복당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왜 유라시아 대륙이 나머지 다른 대륙들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다. 그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형성을 살펴보았다. 결국 식량 생산과 이로 인한 인구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판단된다. 모든 생명체는 먹을 것이 풍부해야 개체수가 증가하며 개체수가 증가해야 집단의 힘이 강력해진다. 유라시아는 다른 대륙보다 식량을 생산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며 대륙이 비슷한 기후를 가진 지역으로 넓게 펼쳐져 있어서 서로의 소통이 어느 대륙보다 활발했기 때문에 제국과 국가의 형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제국과 국가는 많아진 인구를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외부의 침략에도 대비해야 했다. 힘을 키워 확장하면 노예와 땅 등 많은 이익이 생길 수도 있었다. 유라시아는 이 용광로와 같은 과정을 다른 대륙보다 많이 겪으면서 성장해 나갔기에 다른 대륙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먼저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총균쇠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1부부터 3부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인류가 지구의 각 대륙으로 뻗어나가면서 생존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각각의 문명을 펼쳐왔다. 각 대륙으로 흩어진 인류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온 역사의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서야 지구의 형태도 알게 되었고 다른 대륙의 존재, 그곳에 사는 낯선 모습의 인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명의 만남은 아름답고 평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져 왔다. 서로 다른 문명의 충돌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기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으며 서로 다른 대륙의 문명이 충돌하여 만든 결과를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책에 기록해 놓았다. 이번 4부에서는 최근까지 가장 원시적인 삶을 유지해온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유럽인들이 확장해 나간 모든 대륙은 그들의 서식지가 되었는데 유독 흑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놓았다. 그리고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힘을 가졌던 중국이 유럽보다 먼저 세계 각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한 이유 등을 살펴본다. 제15장 대륙 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대륙 간의 문명과 기술적 차이가 커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대륙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었던 곳이었기에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부가 아닌 다른 여러 지역을 여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곳이 얼마나 척박한 대륙인지 알 것이다. 이곳은 단연코 가장 척박한 대륙이며 기후도 종잡을 수 없고 생태학적으로도 가장 빈약한 곳이다. 예측하지 못한 가뭄이 몇 년씩이나 지속되기도 하고 때론 엄청난 비가 쏟아져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 인간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 결과 모든 대륙을 통틀어 가장 특이한 인간 사회가 존재해 있었고 인구도 가장 적었다. 인구가 적었기에 문명이라고 하는 특징들, 즉 농경, 목축, 금속, 건물, 문자, 제국이나 국가를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살아온 유일한 대륙이었다.
이곳을 처음 다녀간 프랑스 탐험가는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짐승에 가장 가까운 인간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외모도 독특하여 유인원과 인류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주석, 납, 아연 등의 매장량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인구는 증가하지 못했으며 전문적인 기술자나 여러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에 위치한 태즈메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더 발전하지 못했다. 1624년에서야 유럽인들이 이곳을 발견했는데 그 어떤 기술적인 도구도 갖추지 못한 원시 사회였다고 한다. 어느 정도였냐면 불도 피우지 못했고 물고기를 잡아먹지도 못했다고 한다. 뉴기니는 그나마 동남아시아와 인접해 있었고 강도 있고 고산지대의 기후가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절하여 가장 발전해 있었지만 다른 대륙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기후 조건과 외부와의 단절은 모든 생명체 중 유독 인간에게 큰 차이를 보이게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를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풍요로운 선진국에서 잘 먹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회에서 인재들이 양성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타고난 재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 대륙 간의 불균형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를 살펴보았는데 기후 조건이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된다. 제 16장 동아시아의 운명과 중국 문화의 확산. 유라시아 대륙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시아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독립적인 식량 생산을 초승달지대와 함께 세계 최초로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오히려 더 빨랐을 수도 있다. 중국의 북부와 남부의 기후가 달라 북중국 최초의 농작물은 가뭄에 강한 기작물이었고 남부는 벼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돼지, 개, 닭을 가축화했으며 이러한 식량 생산 방법들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식량 생산의 힘에 의해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었고 인구 또한 증가하였으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출현도 빨랐다. 중국 최초의 새 왕조인 하, 상, 주 왕조는 BC 2000에서 1000년에 탄생했다.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통일의 절정을 이룩한 진 왕조가 BC 221년에 등장하여 중국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시키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BC 2000년 전에 청동, 야금술이 시작되었으며 BC 500년경에 세계 최초로 주철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로도 종이, 나침반, 외바퀴, 손수레, 화약 등 인류의 발전에 혁신을 일으킨 많은 발명품들을 내놓았다.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간 중국의 각종 문물들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현재 단일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대한 국가를 이룬 미국, 러시아는 겨우 지난 100년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에 반해 인구도 가장 많으며 영토도 네 번째로 넓은 중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국가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기에 탄생시켰다. 그 비결은 바로 평탄한 지형과 긴 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은 지형도 험난하고 각 지역을 이어주는 큰 강이 없어서 하나의 세력이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많았으며 초기 문명지 중 하나인 이집트도 사막과 바다 광야로 막혀 주변으로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이유로 정치, 문화, 언어까지 거의 통일시켜 전혀 다른 여러 민족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했다. 언어적인 측면을 살펴보아도 중국에 비해 면적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뉴기니는
1000개에 이르는 각기 다른 언어가 있었으며 서유럽은 전혀 다른 언어들이 지역별로 발생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통일성은 분명 특별하고 대단하게 다가온다. 그리고 언어 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인 힘은 몽골이 중국을 차지하고 세운 원나라, 만주족과 여진족이 세운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조차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통일성은 여러 방면에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 주었고 인류 발전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별하고 거대한 중국이 정치와 사상적인 이유로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한 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제17장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이 이주해온 이들로 완전히 교체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지역, 호주 등으로 이동하여 현지인들을 거의 소멸시키고 자신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략 4만 년 전 아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 뉴기니,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이주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남중국 해안에서 다시 한번 남쪽 섬들로 이주를 시작한다. BC 1600년경 거대한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이를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라고 한다.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이주하였고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 중 가장 외딴 섬 그리고 아프리카 옆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거나 몰살하여 자신들로 교체하였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현재의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에서 발견된 것들을 추적해보니 타이완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이들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며 바다를 건너는 해상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다. 그리고 간석기, 토기, 농경과 가축 등의 선진 문명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놀라울 만큼 넓은 바다로 확장해 나갔으며 앞선 문명의 힘으로 도착하는 곳마다 원주민들을 거의 소멸시키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동쪽으로는 아메리카 근처에 위치한 이스터 섬까지 뻗어나갔으며 서쪽으로는 마다가스카르까지 확장해 갔다. 정말 놀라운 팽창이 아닐 수 없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고고학적 증거와 함께 언어적인 증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언어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확장해 나간 오스트로네시아인들도 넘지 못한 섬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뉴기니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뉴기니는 적도 부근에 위치했지만 고산지대가 많아서 생명체가 서식하기 좋은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찌감치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인구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고 문명도 발달해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도착했을 때 뉴기니 원주민들과의 경쟁에서 그들은 유리한 점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뉴기니 원주민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들과 접촉만 있었을 뿐 간섭기조차 갖지 못한 수렵 채집인들이 살고 있던 인도네시아나 태평양의 여러 섬들처럼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겪지 않았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의 인류 역사와 사회를 보면 환경이 역사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유럽의 대항해 시대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출발해 놀랍도록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섬들까지 확장해 나간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제18장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 지난 1만 3천년 동안 일어났던 인구 교체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인구 교체였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놓았다. 현대의 사회에서도 경쟁이 심하고 취업이 어려워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을 기피한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포기하거나 적게 낳는다. 모든 생명체는 살기 좋은 환경과 먹을 것이 충분해야 번성한다. 그중 지능이 발달한 인간은 환경이 뒷받침되면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이 강력해진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지역이 유라시아보다 낙후되었던 원인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식량 생산 환경이었다. 유라시아에는 작물화할 수 있는 식물들과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동물들이 아메리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유라시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곡류들이 다양했으나 아메리카에는 단백질이 부족한 옥수수 정도에만 의존해야 했다. 안 그래도 식량으로 삼을 만한 작물이 부족한데 가축화할 동물마저 거의 없었다. 대형 포유류는 라마와 알파카뿐이었으며 이마저도 안데스와 페루 해안 정도에 국한되었다. 그래서 가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축은 고기와 젖, 털, 가죽도 제공하며 물자를 운송해 주었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경작하는 동력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게다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감당하며 초라할 정도의 침입자들이 가지고 온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도 갖출 수 있게 해주었을 것이다. 당시 아즈텍인들과 잉카인들을 몰살시키다시피 한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패스트, 결핵, 발진 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등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인데 이것이 전부 가축을 통해 전파된 것이다. 그러니 만약 아메리카에도 유라시아처럼 가축을 많이 길렀다면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가축화를 포함한 식량 생산의 환경이 유라시아에 비해 열악했던 아메리카는 이후 기술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더디게 발전하게 되었다. 아메리카는 구리, 은, 금, 합금 등으로 장신구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돌과 나무와 뼈가 주된 도구였기에 강철로 만든 칼, 창, 단검, 대포, 총, 갑옷으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정교하게 강한 물질들을 다루게 된 유라시아는 대형 범선을 제작할 수 있게 되어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다. 기술은 더 규모가 큰 국가의 형성이 가능하게 했으며 복잡해진 사회는 다양성과 정치, 경제, 문화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경제의 발달은 국가가 나서서 신대륙 개척을 지원하게 했으며 개인들은 국가가 심어준 애국심과 부를 향한 열정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 그리고 복잡해진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자가 개발되어 각종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으며 사회의 발전에 엄청난 동력 자원이 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인류는 거의 BC 12,000년경 알래스카를 통하여 아메리카로 이동하였고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BC 1만년경 남아메리카 최남단까지 도달했다. 이후 1만 3천년 동안 대륙 간의 소통이 끊어진 채 각자 살아가다가 AD 1000년에서 1350년에 최초로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북아메리카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흔적은 없다. 아마 당시의 기술과 조직력으로는 북아메리카인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잠깐의 외부인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아메리카로 이주한 이들은 그곳에서 살 방법을 찾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 주어진 환경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빠르게 문명을 일으킨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유라시아인들이
다른 대륙의 인류보다 우월해서 더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고 다른 대륙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익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19장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리카 원주민이라고 하면 곧 흑인을 떠올리며 아프리카 하면 유럽의 식민지와 노예 무역의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등으로 끌려간 노예들이 대부분 흑인이었고 영화, 드라마에서도 아프리카인들을 흑인으로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인종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약 700만 년 전 우리의 먼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도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각 대륙으로 팽창하면서 아프리카에는 흑인, 백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아시아인종 이렇게 주요 5인종이 자리를 잡았다. 이 중 흑인, 피그미족, 코이산족은 아프리카에서만 살았고 백인과 아시아인종은 세계 각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AD 1400년경 백인은 북아프리카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하라 사막 아래쪽부터 중앙아프리카에는 흑인들이 주로 살았다. 그리고 흑인보다 피부색이 덜 검고 체구가 작으며 이마, 눈, 치아가 튀어나온 편인 피그미족이 수렵 채집을 하며 중앙아프리카에 흩어져 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낯선 코이산족은 코이족과 산족으로 나뉘는데 아프리카 흑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피부색은 누르스름하고 머리카락이 매우 곱슬이며 엉덩이가 크다. 코이족은 산족에 비해 체구가 크며 산족은 코이족에 비해 체구가 작다. 이들은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는데 유럽인들에 의해 많이 사살되거나 감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로 유명해진 이들이 바로 코이산족이다. 이 5인종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를 언어가 주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위대한 언어학자 조지프 그린버그는 1500개나 되는 아프리카 언어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을 5어족으로 분류해 아프리카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백인들은 아프로아시아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했고 이 언어가 유라시아 언어인 셈게 언어, 즉 아람어, 히브리어, 아랍어의 토대였다. 중앙서아프리카는 니제르 콩고 어족, 중앙아프리카에는 반투 어족, 남아프리카에는 코이산 어족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가 왜 흑인 천지가 되었을까? BC 3000년경 아프리카 내에서 인종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확장했기 때문이다. 반투 어족이 서아프리카 내륙의 사바나에서부터 남하하여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몰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반투족은 중앙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세력을 펼쳐 나갔는데 그 이유는 북쪽은 문명의 발상지 이집트와 사하라 사막 등의 기후와 지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투족의 팽창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 발생하였기보다 교역과 결혼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농경 생활을 하던 반투족은 수렵 채집을 하던 코이산족의 영토를 점점 차지하였고 중앙 집권적 사회가 아니었던 코이산족은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거주 지역을 빼앗긴 것이다. 그래서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지역을 흑인들이 살게 된 것이다. 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의 미래.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왜 유럽에 추월당했을까? 이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작물화와 가축화를 하기 좋은 환경이었기에 몇천 년이나 일찍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아시리아, 페르시아와 같은 제국이 탄생하면서 점차 숲은 농업을 위해 개간되었고 많은 수의 가축을 키우면서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더구나
이 일대의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회복하는 속도보다 자원의 기반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랐다. 생산력이 상실되자 힘의 방향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BC 4세기 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뒤를 이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힘의 중심은 어느새 유럽으로 이동하였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멸망하면서 다시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힘의 이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중국을 살펴봐야 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이렇게 소멸되었지만 이 지역과 비슷하게 작물화와 가축화를 이루어내었고, 대제국을 빠르게 건설한 중국은 왜 유럽에 추월당하게 되었을까? 중국은 지형과 기후, 생태학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계를 정복하는 데 상당히 유리했다. 그 결과들도 상당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상당한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발명품을 개발해냈다.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정치적 힘도 탁월했다. 그래서 15세기 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선단을 인도를 지나 아프리카 동쪽까지 진출시켰었다.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나 항해를 했으며, 이 선단의 가장 큰 배는 길이가 자그마치 120m에 달했고 출정한 인원도 2만 8천 명이나 되었다. 콜럼버스의 보잘것없는 배 3척, 바스코 다가마의 배 3척으로 신대륙을 점령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앞선 중국의 대규모 항해는 엄청난 것이었다. 중국도 만약 침략과 정복, 약탈을 목표로 삼았다면 현대의 역사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중국 선단은 방문하는 곳에 중국 황제의 위상을 떨치고 선물을 하사하며 평화적인 방문을 했기에 돈과 권력에 사로잡혀 진출한 유럽과는 전혀 다른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였지만 정치적인 격변에 의해 중국은 더 이상 파견을 중단하였고 조선소마저 해체해버렸다. 이때부터 중국은 스스로 우물 안의 개구리를 선택한 셈이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쉽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 중국의 지형적인 요소가 하나의 제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의 제국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쉽게 바뀌는 약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은 하나의 큰 강이 유럽 전역을 이어주지 않아 개별적인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알프스, 피레네, 카르파티아, 노르웨이 국경의 산맥들은 여러 민족들을 분할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유럽은 서로 경쟁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콜럼버스의 첫 대항해도 포르투갈 왕에게 거절당했고, 메디나 세도니아 공에게도 거절당했으며 메디나 첼리 공에게까지 거절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국왕과 왕비에게 호소하여 허락을 받아냈던 것이다. 만약 유럽이 중국처럼 하나의 제국이었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거절한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면 콜럼버스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물론 유럽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샤를마누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등 강력한 정복자들이 유럽을 통일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비해 중국은 거대한 세력을 막아줄 지형적인 요소가 부족했다. 이 밖에도 유럽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치, 종교, 철학, 사상 등이 존재했기에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웅크리고만 있었고 절대 군주 체제 아래 경직된 사회를 구성했었던 반면 유럽은 기독교의 선교적인 신앙에 상인 계급과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달했으며 개인의 특허권까지 보장해 주었다. 이 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인류의 역사는 환경적인 차이의 산물이다. 누군가는 개인의 영향력이 많은 부분 역할을 감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환경을 거슬러 거대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예수, 석가, 레닌, 루터, 마호메트 등의 위인들이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대한 인류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일 뿐이다. 아무리 거인 이론, 영웅 이론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역사의 광범위한 흐름을 개인의 손에 좌우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역사는 과학보다 인문학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역사야말로 진정한 과학이며 예측 불가능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결국 천문학, 기후학, 생태학, 진화생물학, 지질학, 노생물학 등의 자연과학이 기반이 되며 이를 배제하고는 연구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결국 자연과학에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더욱 어려운 점은 실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천문학 등과 같이 실험을 할 수 없는 학문이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한 개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영향력이 언제 누구에게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라는 학문은 인류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 실험을 통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되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학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덕분에 인류의 역사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현재의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방대한 양의 책을 집필하고 인류사를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